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예. 책 앞부분에 이제 그 서문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몇 장 넘기시다 보면 1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좀 펴봐 주세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1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예. 어, 1편이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서장에서부터 이제 그 9장의 벌칙까지 이렇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 서장하고 제 1장 총칙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2장부터 이제 그 나갈 거고 9장의 이제 벌칙이 이제 그 1편에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인데 일단 1장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장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법에서 쓰여지는 이제 그 용어 있죠, 용어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장이고 3, 4, 5장이죠. 3, 4, 5장이 이제 장 제목이 똑같아요. 중개업등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 4, 5장에서 약 2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3, 4, 5장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6장의 이제 지도감독에서는 3, 4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요. 7장 협회에서는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8장의 보칙에서는 한 문제 매년 나오고 있고요. 제9장 벌칙에서는 2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문제 내외에서 문제가 1편에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편에서 나오는 문제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다 맞추셔야 되고 뒤에 이제 실무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 자, 이제 서장에 보시면 이제 출제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리 보는 핵심 이렇게 21페이지에 있잖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미리 보는 핵심이라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시면 요 핵심만 좀 보셔도 좋은 어떤 그런 그 교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오늘 각 기본서에 있는 미리 보는 핵심 있죠. 요것만 한번 훑어보고 모의고사 보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다시 넘깁니다. 22페이지. 제1절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연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를 좀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연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실어놨는데요. 일단 그 연혁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목에서 계속해서 쓰이는 단어들 몇 개를 좀 우리가 알고 갈게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중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중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개념인데 이 부동산은 물건의 하나입니다. 물건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물건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 가지고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서 물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그렇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고 계신 거 있죠? 손에 뭐 잡고 계시죠? 펜 잡고 계신데 펜이 바로 뭐에 들어가겠어요? 동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도 이용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물건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물건도 부동산인데 이거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의 정의를 뭐라고 내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뭐와 뭐를 합쳐서 우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요하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 부동산의 정의거든요. 이 부동산의 정의는 두 가지로 크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학문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인 개념을 제가 여기다 쓴 거고요. 학문적인 부동산의 정의는 학개론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약간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부동산의 내용이 법적인 개념과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이 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민법에 이런 부동산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민법 우리 99조에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와 그 정착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정의는 법적인 정의와 학문적인 정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의한 건 법률적 정의를 말씀드린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중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에 들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좀 써보면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한자를 좀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 인면에 그렇죠. 중자가 가운데 중자죠.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끼일 개자입니다. 끼일 개자. 이거 화살표처럼 이렇게 중간에 딱 끼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뭐 해주기 위해서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알선하기 위해서 우리 끼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요. 중개는 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알선하는 겁니다. 알선. 근데 여기서 알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알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선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자면 연결하는 거, 소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써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녀를 연결시켜서 그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우리가 그 뭐 했다고 얘기하죠? 중매했다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당사자들이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중개라고 한다. 그럼 이거 붙여볼게요.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뭐하고 뭐를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뭐 해주는 거죠? 알선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토지를 알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지를 뭐 할 사람과 살 사람과 토지를 뭐 할 사람을 살 사람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을 뭐 해주는 거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한다는 거죠.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거래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중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중개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먼저 해왔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23페이지 쪽에 오시면 중개업의 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오래됐는지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인데 중간 정도에 보면 약간 좀 색깔이 좀 반전된 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 이 효시라는 거는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고려 시대의 위탁 매매인인 객상주인 이거를 줄여서 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객주를 도와 거래 쌍방을 연결해주던 거간업에서 비롯되었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유래를 한번 좀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중개업의 유래, 유래. 자, 유래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길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길이 만나는 이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두 길이.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은 이제 도시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일단에 도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이게 점포가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점포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죠.
그죠? 예, 왜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냐면 이 도시 사람과 이 도시 사람이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 사람과 이 도시 사람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점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 이 소유주를 객주라고 얘기합니다. 객주. 주인 주자 써서 이거를 객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객주는 점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자본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객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도시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요. 사과를 생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 근데 이 도시에는 참고로 사과가 생산되지 않고요. 여기는 뭐 가령 쌀을 주로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도시 사람이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쌀. 여기도 이 사람들은 뭐를 먹어야 되고 사과.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이 객주한테 뭐를 갖다가 주고요. 사과를 갖다 주고 이 사과를 이 객주한테 판 게 아니라 뭐 해주세요? 팔아주세요. 누구한테? 이 도시 사람한테. 예, 그럼 반대로 이 도시 사람들은 객주한테 뭐를 갖다 주고요? 쌀을 갖다 주고 이거를 뭐 해주세요? 팔아주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객주가 소위 말해서 위탁 매매업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위탁 대신해서 매매업을 해줬던 처음의 사람인데 이 위탁 매매업을 했던 객주는 상당한 수준의 자본가였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객주한테는 누가 있을 것이냐면 종업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종업원. 그 객주의 종업원이 뭐냐면 거간꾼이라 그랬는데 거간꾼 뭐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이 거간꾼들이 독립되고 누구로부터 독립이 되어졌다는 거냐면 객주로부터 독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 전문화되면서 이들이 집 있죠, 집만 전문적으로 거간했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선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를 한자로 붙이면 집가자에다가 집을 전문적으로 뭐했다? 거간했다. 그래서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가거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곽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곽회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짜가 무슨 가짜죠? 집. 예, 그럼 집 쓰고 회는 주름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름 잡는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집주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 요즘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시내에서 주름 잡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내에서 주름 잡았어. 그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시내에서 주름 잡았다는 게. 시내에서 잘 나갔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근데 그걸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말을 써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주름 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주름 잡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객주로부터 뭐 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독립했다 그랬죠. 이들의 전문적인 영업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들이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의 이름이 좀 중요한데 이들의 사무실의 이름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복덕방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복덕방은 지금도 쓰죠, 그죠? 예, 그러면 복덕방은 뭐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가거간, 각회, 집주름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들하고 객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객주가 됩니다. 다시요. 중개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객주. 그런데 가거간 각회 집주름은 뭐만 전문적으로 중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까? 집이요. 집.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동산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개업공인 중개사를 가거간, 각회, 집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왜 별표를 하느냐? 알고 계셔야 돼.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최초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가거간, 각회, 집주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얼마 전까지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중개업자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업자,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 뭐 이런 말 부르죠. 중개업자 뭐 이런 말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 무슨 업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에요. 무슨 업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건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24페이지 하단에 핵심 다지기에서 중개사법의 주요 연혁을 이제 우리가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객주는 중개업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밑에 보니까 각어간 각해 집주름 돼 있고, 특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 거기다가 여러분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채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형광펜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각어간 각해 집주름이라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본서를 볼 때요, 이 기본서는 다 못 봅니다. 왜 다 못 보냐면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책 1권에서 30문제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30문제가 골고루 다 나오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매우 한정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채색되신 부분들, 밑줄 되신 부분들, 요것들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고요. 뭐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이제 그때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그냥 중개업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서 자유영업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허가제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를 하나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1922년도에 이릅니다. 이건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 자본을 좀 이렇게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허가제는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서 가가지고 허가받고 이거 사실이 쉽지 않았겠죠, 그죠? 일본 애들 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지고, 1983년도에 이제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도입된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개정은 쭉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법, 즉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된 건 제 22차 개정 때 개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개정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시죠. 현재 개정은 몇 차까지 이루어졌냐면 23차 개정까지 이루어졌고요.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먼저 이제 프린트를 나눠서 배포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잘 바뀌는 법은 무슨 법이 가장 잘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그 과목 중에서요. 세법이 제일 많이 바뀌고요. 세법은 뭐 거의 매달 바뀐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바뀌고, 그 다음 많이 바뀌는 법이 뭐냐면 공법이 아주 또 많이 바뀝니다. 공법도 많이 바뀌고요. 나머지 법들은 그렇게 자주 바뀌는 편은 아니고, 29페이지 오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 이렇게 있는데, 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원의 한자가 이제 그 원천자잖아요. 원천되는 원자인데 근본 원자. 근데 이 원자가 법을 생기게 만드는 근거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몰라도 되고요. 법원이라고 할 때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법원이라 하는 것은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법원은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법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1번에 보니까 무슨 법 형태로 존재하냐면 성문법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문자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법이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2번에 보니까 무슨 법 형태로도 존재한답니까? 불문법. 그래서 문자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럼 법은 법의 법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문법과 불문법이다. 아까 제가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약 83% 정도가 뭐에 대해서 주로 많이 출제한다 그랬죠? 판례. 그 판례가 바로 불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문법만 아셔서는 안 되고, 그 판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관습법이 뭔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습법이 조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습. 예, 관습. 예. 관습은 우리가 오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 그럴 것이야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를 이제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제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모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서울이죠. 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죠. 예. 그럼 우리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이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관습이고 이게 법적 확신으로 굳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관습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나요? 수도를? 네? 바꿀 수 있겠죠. 네,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관습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또 하나의 법이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 같은데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수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관습법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를 이제 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관습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책에다가 뭐라고 좀 썼냐면 아침에 책 받아가지고 강의용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네? 이거 강의용 거죠. 만약에 성씨가 강씨고 이름이 의용이라면 이게 누구 거예요? 강의용 거 맞죠,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는 우리의 관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이런 물건에다가 이름 써놓으면 그걸 그 사람 것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관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습법이라고. 이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내자로. 자, 무슨 방법? 명인방법. 알고 계십시오. 물건에다가 이름 쓰면 그거를 소유자로 인정해주는 관습. 이거를 명인방법이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요. 예, 관습법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31페이지 쪽 하단에 보시면 이론 돋보기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성문화된 법령도 있고요, 물론 불문법인 판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성문화된 법의 구성은 가장 상위에 법률이 하나 있어요.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법률은 1조에서부터 몇 조까지 있다 그랬죠? 51조. 딱 쉬운 한 개 법조문밖에 없는데 그 세부적으로 그거를 풀어주는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좀 더 있고요. 시행령은 38개, 시행규칙은 29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있죠? 시행령 옆에다가요. 땡땡 하나만 해주신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무슨령이요? 시행령. 그 다음에 하단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있죠?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옆에다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거는 각 법마다 우리 그 주무장관들이 다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자격사죠? 부동산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규율하는 장관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어떤 장관이 규율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무슨 장관의 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국토부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를 국토부령 줄여서요. 그 대신 모든 시행규칙을 다 국토부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우리가 외교부 있죠. 외교부령도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의 명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뭐 국방부 장관의 명령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법들은 다 국토부령이라서 그런 거지. 각 부서마다
다 이제 그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이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맨 마지막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뭐 이렇게 있고요. 앞에 매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 내자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그 매수신청은 어디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냐면 부동산 경매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는 것이 부동산 경매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은 시행령의 성격을 갖는데 그 옆에 시행령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시행령은 아까 제가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대법원령이에요. 대법원장의 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요. 민주주의는 세 가지 권력이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우리 대통령은 무슨 부서의 수장이냐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상. 근데 사법부는 누가 수장이에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장. 그래서 대법원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해야 돼요. 그건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법원장의 령을 다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는 법률 1개, 시행령 몇 개, 2개, 그리고 시행규칙 1개, 총 4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시고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보면 일반법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제목에다가만.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면 무슨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특별법. 거기도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중간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채색해 주시고요. 양가로 4번에 국내법. 거기도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목들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일단 법 있죠. 법. 우리 법을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law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과 특별법이라고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법하고 특별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반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행위에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특별법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사람을 때렸어요. 자, 이건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일단 그 일반법 중에서도 당연히 일반법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법 중에서도 어떤 법, 사람이 사람을 폭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법이에요? 폭행법은 없고요. 이제 형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형법으로 이 사람 처벌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형법은 무슨 법에 들어가냐면 일반법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는데 둘 다 신분이 군인이야. 군인이 군인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냐면 군형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군형법. 왜? 신분이 뭐니까요? 군인이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죠. 그렇죠? 일반인이 있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공무원한테는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공무원법을 업무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만약에 일반법이라고 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대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 건데 이 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
법도 이제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상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는 우리 시험 범위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좀 줄여서 써볼게요. 제가 개하고 가운데 점 찍고 공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개공이라고 쓰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칭해서 그냥 개공이라고 씁니다. 자, 개공은 무슨 법에 의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일단 무슨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판례 하나 나왔죠.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보는 판례인데 이 책에는 약 한 200개 정도의 판례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다 판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줄만 읽어봐 드릴게요.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이 판례 번호를 잠깐 볼게요. 판례 번호가 몇 년도 판례입니까? 1968년. 그때만 해도 대법관들도 무슨 말을 써왔다는 거죠? 복덕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복덕방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거간 각회 집주름에서 유래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소개업이라는 건 칠판 잠깐 볼게요. 중개를 다른 말로 하면 알선하는 거라 그랬고, 알선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소개하는 거, 소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대법원이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하는 자는 뭐임이 명백하고 이랬어요. 상인임이 명백하고,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잡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임이 틀림없답니까? 상인이래요. 그럼 이제 채색하신 다음에 칠판 보십시오. 상인이면 무슨 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어요? 상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상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죠. 국민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민법은 당연히 적용받는 거죠. 민법은 모든 백성,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민법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뭐 할 때?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적용이 되는 게 민법. 자, 그러면 지금 법들이 3개가 지금 열거가 됐는데 적용이 되는 게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 적용하는 게 상법. 그 다음 마지막에 적용하는 게 민법.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법이지만 우열, 선후가 생길 때 열등한 위치에 있는 애가 뭐예요? 일반법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애가 상법. 이거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민법, 국민 중에서 뭐 하는 국민? 상행위 하는 국민. 그러면 상법. 근데 그 상행위 중에서도 뭐를 가지고 하는 상행위? 부동산 중개를 가지고 하는 상행위 하는 국민한테는 공인중개사법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이제 일반법이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식의 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하나만 다시 들어드릴게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개공에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공사예요, 여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뭐를? 자산을 관리하는 공사. 근데 우리나라 자산을 왜 공사에서 관리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그 공사냐면, 여러분 공매 들어봤죠? 공매 대행해 주는 공사예요. 공매.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재산을 팔아준다거나 지자체의 재산을 팔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약간 중개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얘네 법이 별도로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별도로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놓고 본다면 일단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그 다음에 이 법의 규정이 없다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도 없다면 상법. 그리고도 없다면 민법.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위치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에 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2번에 양가로 2번 제목이 해결이 되네요. 그죠? 양가로 2번 제목 해결됐죠? 예, 그러면 얘가 무슨 법에 비하면 일반법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비하면 일반법적인 지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33페이지 양가로 3번 보면 중간법이 있는데 중간법은 다시 법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데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사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요거 공자는 공공의 뭐 어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사자는 사사로이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공법과 사법을 모두 배웁니다. 공법은 어디에서 배우는 법들이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차에서 배우는 법들은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공법 이런 거. 그리고 1차에서 여러분 무슨 법을 배우죠? 민법.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갑니다.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공법에는요. 공법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혹은 지자체와 대국민의 관계, 이거를 공법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공법 시간에는 계속해서 무슨 말만 하겠어요? 예? 자, 공법 시간에는 계속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국가 얘기했다가 지자체 얘기했다가 계속 그런 말만 하겠죠. 예, 그러면 공법 시간에 국가는 뭐 이런 말 쓰지 않고요. 국가 중에서도 구체적인 부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부서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걸 줄여서 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국장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지자체 얘기를 할 건데 지자체는 어떤 거 얘기하겠어요? 뭐 시도지사라든지 시장구청장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계속 이런 얘기만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럼 공법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안 하냐면 매도인, 매수인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거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공법 시간에는.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안 할 거냐면 국가하고 지자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뭐 얘기를 할 거예요? 민대 민의 관계. 민대 민의 관계를 우리가 사법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법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법 내지 혼합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공법과 사법의 중간의 영역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민법 시간에는 절대 무슨 얘기 안 하겠네요. 국가 얘기, 지자체 얘기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예. 민법 시간에는 이런 얘기, 우린 당사자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이제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국내법.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중개업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만요. 왜? 국내법이니까. 그럼 미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중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요. 미국 그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있겠죠? 이건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브로커 자격 시험 또 보셔야 됩니다. 자, 34페이지 가시죠. 34페이지. 제1장의 총칙. 예, 총칙에서 아까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면 3개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오른쪽 그 미리 보는 핵심 잠깐 볼게요. 재정 목적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요하고 중개 대상물 이렇게 이제 3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단연 중요한 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모든 과목에서 뭐만 잘 파악하셔도 공부가 50% 정도는 끝난 거냐면 뭐만 잘 파악해도요. 용어 파악. 용어 파악만 잘 하셔도요. 50%는 끝난 겁니다. 50%는 끝난 거다. 용어 파악만 잘해도요. 용어를 잘 모르면 많이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 파악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한 장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 자, 제1절 이제 재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법을 왜 만들었느냐를 재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여러분은 뭐를 찾아주셔야 되냐면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끊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일단 2번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디서 한번 끊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끊는 게 제일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정하여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정하여. 정하여. 제 마음대로 그냥 끊어보는 겁니다. 정하여. 그 다음에는요. 육성하여에서도 다시 한 번만 끊어볼게요. 2번 끊어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단락이 몇 단락 나왔어요? 3단락 나왔죠? 그 3단락을 아래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그림 내려가 보죠. 첫 번째 단락을 1차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같은 말로 직접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목적 옆에다 좀 써주실래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직접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뭐 하려고요?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맨 앞에 공인중개사 있죠? 거기다 밑줄을 한 번만 잡아 주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응?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지.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관청에 등록해 놓은 자. 그거를 우리 뭐라고 이해하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갑니다. 제가 줄여서 씁니다. 개공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줄여서 쓰는 건 나중에 다 정식 명칭을 다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세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째, 누가 들어가고요? 공인중개사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요? 개공 그리고 소공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개공은 쉽게 말하면 개업한 공인중개사고요. 개업한 공인중개사. 소공은 뭐한 공인중개사? 소속된, 그러니까 취업한. 여기는 개업한, 여기는 취업한 그런 각각의 공인중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3가지 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한대요? 정한대. 그럼 여기서 정한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 정한다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정한다는 거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미로 정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예를 들자면 너 이거 하면 징역 간다 이런 거.
너 이거 하면 벌금 내야 돼. 이거 하면 최악의 경우 너 등록 취소야. 너 이거 하면 자격 취소 먹을 거야. 이런 걸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 2차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성을 제고한대요? 전문성을 제고한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 같은 것들을 안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생겨나고 그걸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해 준답니까? 건전하게. 이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육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를 2차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간접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차 목적 옆에다 간접이라고 하나 좀 써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1차 목적과 2차 목적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냐면 모두 국민. 그래서 제 3차 목적에 무슨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말 돼 있죠. 그럼 거기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소유권 어떤 보호한다든지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거를 3차 목적이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궁극 목적이라 그래요.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1차, 2차, 3차 목적 중에서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1차 목적, 2차 목적 아니면 3차 목적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딱 보면 3차 목적이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도덕에서는 그게 3차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도덕이 아니니까 2차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함정을 걸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 제고, 이거를 뭐 공신력 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함정 걸릴 수 있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함정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어떤 타입으로 나오냐면 하단에 그 기출 파헤치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시간을 한 30초 한번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파악하시고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답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풀 수 있는지 한번 좀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대충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잘 찾아내셨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이게 본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냐면 막 헛것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옳은 거를 골라라 그러면 뭐를 찾고요, 틀린 걸 찾고 뭐 이런 거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만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이제 2절 넘어가고요. 용어의 정의, 여기 2절 절 제목에다가 별표 3개만 좀 해주시고, 아주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거를 꼭 갖고 가셔야 돼. 이 책 맨 마지막 장까지. 왜냐면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자, 용어는 많지도 않아요. 딱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어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 일은 없고요. 혹시라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어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용어 한번 읽어볼게요. 2조 1호입니다.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랬죠. 자, 여기 1회에서 핵심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중개는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알선하는 것.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밑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는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 건데 뭘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냐면요. 그 문장을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답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문장 안에서 찾아가지고 답변하시라 그랬어요. 자, 질문입니다. 무엇을 알선합니까?
아까 제가 중개대상물 알선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이 토지랑 건축물을 알선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뭘 알선하나요? 행위를 알선하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 뭐를 알선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합니다. 자, 다시 질문이요. 그 행위가 뭡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하는 행위네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두 자로 거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다시 행위가 뭐라고요? 거래, 계약. 거래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 그 거래나 계약은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합니까?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합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합니다. 다시요. 아까는 우리가 부동산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했네요? 중개대상물. 예, 정확하게 부동산과 중개대상물은 약간 다릅니다. 예,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 거래는 누가 합니까? 거래 당사자들이 하죠. 거래 당사자들이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중개하는 자는 그저 뭐만 하는 거네? 알선만 하는 겁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중개하는 자는 거래하지 않아요. 알선만 하는 거예요. 자, 2호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거기다 채색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험 합격밖에는 없다는 거.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뭐에 합격하셔야 돼?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간첩 잡으면 나라에서 주나요? 간첩 잡으면 아니 자격을 주냐고요. 안 주죠. 예, 간첩을 300명을 잡아도 안 줍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3호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3요소, 중개업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3요소가 뭔가 한번 좀 여러분이 먼저 파악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의 3요소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겠죠? 거기 의뢰에다 여러분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번호로 1번 한 번만 해주세요. 동그라미 번호 1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수. 보수에다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2번.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뭐겠어요? 업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업이라는 겁니다. 업. 네, 업. 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릴 건데 일단 1호하고 3호의 차이점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1호하고 3호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업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업이 아닐 때는 그냥 뭐라 그래? 중개. 업일 때는 중개업. 그게 일단 가장 궁극의 차이가 있겠죠. 알고 계시고 4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채색합니다. 어디다 하셔야 되겠어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하셔야 돼요. 등록한 자를 뭐라고 정의한대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한답니다. 2번, 4번 차이점이요. 2번, 4번 차이점. 2번은 자격만 취득한. 2번은 자격만 취득한 거. 4번은요. 등록을 한 거.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호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일단 소속공인중개사는 뭐가 있어야 해요?
자격이 있어야죠. 공인중개사. 예, 그런데 얘가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취업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맨 앞에 이런 말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뭐 되어진 소속된, 예, 소속됐다는 게 취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두 개가 있답니다. 그 업무 두 개에다가 채색을 하실 건데 첫 번째 업무 뭐, 두 번째 업무 뭐. 첫 번째 업무는 중개 업무를 수행, 예, 거기다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업무만 해주세요.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 업무는요? 중개 업무 보조. 거기도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2번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공의 업무는 몇 개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예, 그런, 예, 기능을 합니다. 가로에 보니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런 말 나오죠. 우측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우리 법에서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평사원, 수습사원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무한 책임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한 책임사원. 사원은 이때에서만 쓰니까 무조건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만 생각하신다고요? 무한 책임사원. 이 무한 책임사원은 상법상 회사 중에서요, 한명 회사하고요, 합자회사에서 쓰는, 한명 합자회사에서 쓰는 직급이 굉장히 뭐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임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임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사원은 무슨 사원을 말한다?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근데 직급이 굉장히 뭐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한대요. 한명 합자 회사에서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있죠. 주식회사에서 높은 사람은 뭐예요? 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임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원과 임원은 같은 말인데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법에서 얼마나 치사한 문제들이 나오냐면, 치사한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다 지금 무슨 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무한, 이거를 유한 책임사원이라고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럼 그 질문은 틀리는 질문이 되겠죠. 유한과 무한은 다르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사원은 무조건 무한 책임사원을 말하는데 그 무한 책임사원 중에서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부른대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명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한명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한명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표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대표는 그 내부에서 대표님이라고 그러고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 6자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는 법인이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로 맨 앞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가로 맨 앞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따가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번째 용어 넘어갈게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뭐가 아닌 자 이런 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여러분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누가 되려면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중개보조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아닌 자니까. 예. 근데 이 아닌 자가 되면 뭐밖에 못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요?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대. 또는 일반 서무. 일반 서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복사하고 전화 받고 뭐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청소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뭐 이제 그 확인 설명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이런 단순한 업무에 그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의 차이점. 5, 6번의 차이점. 자격의 유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럼 소공은 뭐가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 중개보조원은 없는 자. 이렇게 개념 잘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